고급 주택과 건물들이 즐비한 서울 성북동길. 빽빽이 들어선 고급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도심 속 사찰 길상사. 연일 사찰과 달리 공원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김영한이라는 한 여인의 깊은 사연을 갖고 있다. 1916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김영한은 당시 금광개발에 빠져있던 친척의 배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후 끝없는 가난에 시달리던 김영한은 결국 16살 나이에 스스로 기생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녀는 가곡과 궁중물을 배워 권본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생 진양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영한은 기생으로 주어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외롭고 공허했던 시간들을 글과 그림으로 달랬고 18살 나이에 써낸 수필이 잡지에 실리는 등 문학적인 면에서 재능을 보였다. 그러던 1937년 어수선한 회식자리 김영한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서로 마주 앉은 두 남녀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다. 다시는 이 손목 다른 놈이 못 잡게 해줄게.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자야. 그리고 둘만 있게 된 어느 날 저녁 남자는 김영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왔는데 남자는 바로 천재 시인 백석이었다.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백석의 본명은 백기혜. 김영한을 만났을 당시 그는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였다. 이제 죽기 전엔 우리에게 이별은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데 당시 백석의 나이 26, 김영한의 나이 22이었다. 그날 이후 백석은 날마다 일이 끝나면 김영한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기쁨만 같다. 사야. 왜요? 평소 백석은 김영한을 자야라고 불렀는데 자야는 장안에서 서역지방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러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여자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이백의 시 자야 오가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에게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기생에 빠져있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석의 부모님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것이다. 사야, 일어나봐. 얼른. 사야, 우리 여기 빨리 떠나야 돼. 얼른 일어나 짐 싸. 그럴 순 없어요. 전 안 가요. 백석은 김영한에게 도망갈 것을 제안했지만 김영한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녀는 백석이 보잘것없는 자신 때문에 부모와 가족을 등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백석은 다시 한번 김영한에게 만주로 가자고 하지만 김영한은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된다. 김영한의 거절 후 백석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에 당시의 심정을 그려내기도 했는데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그렇게 백석을 떠나보낸 뒤 김영하는 아픔을 잊기 위해 서울로 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후 성북동의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의 주인이 되었다. 제3공화국 군사정권 시절 삼천각, 청운각과 함께 3대 요정으로 꼽히던 대원각은 권력자들의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갔던 밀실 정치의 본산이었다. 그런데 최고급 요정의 안주인으로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갖게 된 그녀가 1년에 단 하루 입에 물 한 모금 대지 않는 날이 있었다. 그날은 7월 1일 백석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백석문학상을 제정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등 백석을 향한 그리움과 그를 홀로 떠나보낸 미안한 마음을 김영하는 그렇게라도 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던 1987년 김영하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접한 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가진 것의 부질없음과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 이후 김영하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 당시 시가 1,000억 원에 달했던 대원각 건물과 대지 그리고 임야 7,000평을 시주하겠다며 이것을 사찰로 만들어줄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김영하의 시주를 거절했다. 김영하는 이후로도 법정 스님을 찾아갔고 법정 스님과 김영한 사이의 끈질긴 승강에는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가 개원을 하게 된다. 이날 법정 스님은 김영한에게 길상화라는 법명과 함께 108념주 한 벌을 목에 걸어줬다고 한다. 길상사라는 이름도 김영한의 본명인 길상화를 딴 이름이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았던 곳이었습니다. 창건법회에서 김영하는 대원각에 맑고 장엄한 범정 소리가 울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게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은 마음의 수도장인 길상사라는 아름다운 사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어느 누군가 김영한에게 물었다. 그 큰 돈을 기부하고 아깝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김영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깝긴요. 그 돈은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답니다. 이별 후 하루도 백석을 잊지 못했던 김영한은 백석의 시를 조용히 읽는 게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 백석이 남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에게 그의 시는 쓸쓸한 정막을 시들지 않게 하는 맑고 신선한 생명의 원천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한이 이토록 사랑했던 백석은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북에 남아 살다가 길상사가 개원하기 2년 전인 1995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70년대 고위층 인사들이 이후 김영한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게 되었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 길상사에서 생애 마지막 밤을 보낸 김영한은 한줌의 재가 되어 길상사에 뿌려졌다. 사랑의 흰 당나귀를 함께 나란히 타고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고 싶은 충동이 왈칵 들었다. 세상에 걸림도 하나 없는 우리의 강토와 낙원이 바로 손짓이라도 하는 듯 우리를 부른다. 나의 뇌리엔 한순간 이런 어설픈 상상이 아름답게 펼쳐졌다.